대공황 시기 농민들의 대이주를 취재해서 그걸 룻보로 쓰고 다시 그걸 분노에 포도라는 소설을 써서 상 받고, 이게 일관된 게 뭐냐면 기자라는 직업이 부여하는 최고의 것은 생생한 현장과 실체적 사실에 가장 긴박하게 접근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데 있으므로 그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내 이름으로 적힌 텍스트들을 만드는 게 얘네들 세계의 역할 모델이에요. 그래서 백발이 성성한데 계속 기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고 부서는 국제부하고 탐사부, 당연히 국제부는 물론 이게 영국과 미국이 제국주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랑 글로벌 마인드가 좀 다른 측면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냥 현장에 가고 싶어 해요. 답답한 거지. 현장에 가야 뭐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세모 모양은 할린이라는 사람과 만치니라는 사람이 미국 학자와 영국 이탈리아 언론학자가 둘이 같이 연구해서 뭘 만들었느냐 하면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 모델을 뭔가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한국은 없습니다. 글자는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삼각 꼭지, 또 위가 잘렸군요. 맨 위에 있는 꼭지가 정파 언론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당과 언론이 딱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자들이 의견과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미국, 영국, 뭐 캐나다 약간 영미권입니다. 얘들은 기자들은 독립적인 사실 보도를 자기의 어떤 책임으로 삼고 정당과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왼쪽은 주로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언론이 정당과 약간 친연성은 친근한 관계는 갖고 있지만 보도 내용 자체는 다 사실 중심이다. 이렇게 크게 전 세계 언론 모델을 3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저 위에 해당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할린 만치니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한 초짜 교수 내지 언론학자에 불과하므로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저 이태리, 스페인 등등의 나라와 한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의원 내각제 나라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정당들이 막 심지어 열 몇 개씩 있어도 서로 싸우다가 선거할 때 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정부를 구성하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항상적으로 의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법안을 놓고도 그때 정당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합의하고 소청하고 조정하고. 조정한다는 건 민주주의 핵심 기능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핵심 기능이 아닙니다. 황제 시대에도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한 적이 있고, 당장 낮지만 해도 다수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다수결은 민주주의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데, 충분 조건의 핵심은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조정할 거냐.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해야지. 그렇죠?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이 막 서로 묻고 뜯고 싸우고 신문 읽어보면 저기는 A 정당 신문, 저는 B 정당 신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근본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내각제라는 정치 구조상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정부 출범을 할 수 없으니까.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제 국가인데 뉴욕타임즈 모델을 발달을 한 이유를 언론학자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혼자 권력을 주잖아요. 물론 상권 분립 때문에 감시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를 해야 이게 민주주의가 굴러간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어느 정파 정당으로부터도 독립한 권력 감시 모델이 미국 언론의 주요 모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론과 정당과의 관계는 스페인, 이탈리 같은 이런 모델인데, 실제로는 스페인, 이탈리와 달리 정당 간에 협의하거나 합의하는 문화나 제도가 없으니까 항상 극단적인 상황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튼 첫 번째, 근데 그 기원을 따지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언관이 어떤 직업이었냐면, 과거 급제하면 처음 보내는 데가 언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젊은 똑똑한 스마트한 관료를 왕한테 직원하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언관이 평생 언관에 내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갔다가 몇 년 하다가 다른 자리에 옮겨갑니다. 예를 들면 영의정 되려면 언관 한번 해야 되는 거지. 이 비유를 한국 기자들은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 힘이 좀 있을 때는 간언을 해. 충언도 하고, 고언도 하고, 대통령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면 야, 대통령실 들어와. 언관이랑 똑같잖아요. 냉소적인 이야기지만 한국 기자들한테 그거는 한국인들한테 그다지 직업적으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이 문제가 되려면 영미식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도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제와 군사독재 시기에 기자들이나 언론이 뭐 나쁜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이야기, 정론 집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만 그때의 모델은 지사주의, 지사는 뜻이 있는 선비라는 뜻이잖아. 바른말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른말 했던 선배 기자들이 잘못이 있지 않습니다만 일제와 군사독재 시절에 그렇게라도 바른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방법이 없었던 시절의 파토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 또 종편에 이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론이란 시장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뉴욕월드니 뉴욕타임즈는 이 언론사들이 뭔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해왔던 역사가 있는 반면에 한국의 현대사를 통틀어서 언론 시장이 언론에 의해 창출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예외가 포탈 정도. 네이버라는 시장은 네이버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기자들은 객관, 공정, 투명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보도, 정밀 저널리즘, 해석과 분석, 맥락 저널리즘 등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철학과 방법,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게 다 정체되어 있거나 사실은 퇴화한 거죠. 그 미국의 1820년대 수준이랑 한국의 2020년대 수준이랑 뭐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뭐 좀 옛날 프린트처럼 보이고 외향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그래서 우스개 비유를 드는데 그 진화의 핵심이 기능이 분화되는 데 있거든요. 뭐 눈 따로, 코 따로, 입 따로 있는 게 진화인 거지. 진화가 안 된 거는 그게 다 합해져 있거든요. 강장동물 아세요 혹시? 말미잘. 먹고 사는 구멍이 똑같아요 강장동물. 인간은 다 다르잖아요. 한국 언론 말미잘. 영미 언론 인간. 그리고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제 근데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말미잘은 어떻게 뭐 나한테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래 뭐 진화 못했어 어떻게 그냥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 웹페이지에서 봤어요.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그 이견, 그다음에 정치.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정치에 대한 의견, 의견을 반영한 정치.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분명히 그 일반 시민과 대중보다는 정치 권력, 정부 혹은 언론사가 더 큰 책임이 있겠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그게 온전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냥 규범적으로 야 그건 올바르지 않아 사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반영한 그림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이미지 형상 같은 겁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붉은색, 파란색을 서로 반대되는 정파, 정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어쨌건 옆에 있습니다. 주로 나랑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긴 하지만 옆자리에 보니까 나랑 반대하는 사람도 있네요. 펍, 술집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반대 정당의 지지자가 있고 나는 원래 얘랑 마시고 있고 얘랑 친하긴 해. 근데 옆자리에 있으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왼쪽 그림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펍에 가면, 술집에 가면 나는 늘 이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얘들이 있으면 다른 집 갑니다. 얘들이 있으면 싸워서 내보냅니다. 어찌됐건 나는 얘들하고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드물게 내가 주로 만나는 술친구 5명 중에 1명 정도가 걔 친구의 친구 정도가 반대 정당 지지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얘랑 절교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오른쪽 상태입니다. 이게 디지털 정보 환경,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극대화됩니다. 디지털 환경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디지털 환경의 핵심은 여기 이제 외양상으로 저보다 젊어 보이시지만 아마도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옛날에는 보고 읽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라떼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라떼만 해도 학교 캠퍼스에 한겨레하고 스포츠 신문 가끔 있고 뭐 이 정도였죠. 디지털 환경의 핵심은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정보 홍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정보 홍수 이면에 정보 사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영역, 이슈, 테마, 주제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몰려들고 이 정보 홍수. 특정 주제에 대한 이슈와에 대한 정보는 줄어듭니다. 예컨대 여기다가 제가 지금 정당 정치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고 국제와 사회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써놓은 건데 단적인 예로 저도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지역 관련된 이슈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일단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이게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 정치 이야기만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이야기 안 하게 된다면 수용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양극도 갈라지느냐 하면 여기 제가 뉴스 시커, 엔터테인먼트 시커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오락물만 보는 사람이 있고 뉴스만 보는 사람만 있다. 예전에는 방송 뉴스를 어떻게 봅니까? 드라마 보고 방송 뉴스 보고 그다음에 영화 보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엔터테인먼트 뉴스 엔터테인먼트 배열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식구들끼리 모여 앉으면 초등학생부터 할아버지까지 그냥 드라마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뉴스 같이 보고 뉴스 이야기하고 관점 다 서로 다르지만 같이 공유하잖아요. 지금은 여기 오신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건데 검색해서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거나 드라마 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면 된지 굳이 뉴스를 볼 이유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거죠. 그게 엔터테인먼트 시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2대8 정도로 봅니다.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는 고도로 뉴스를 옛날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신문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읽었던 사람이 요즘에는 하루에 20번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 농도는 막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전체 인구로 보면 그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줄어든 거예요. 자, 이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정보 제공 차원에서 양극화되고 뉴스 소비 차원에서 양극화되면 자, 그 다음에 뉴스를 보는 그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선택적인 뉴스 유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 10개씩 본단 말이지, 뉴스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10번씩 봐요, 들어가서. 볼 때마다 다양한 걸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냥 좀 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슈에. 그냥 주로는 의견과 관점에서 내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대중언론, 매스미디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정보와 사실을 제공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이 사라지고 미미디어라고 하는데 그냥 나 혼자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각자의 언론들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까지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확증 편향 집단 극화. 자, 이것도 간단한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던 생각은 그냥 계속 강화되는 겁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만 찾아보는 친구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뉴스 보면 골치 아파 라는 생각은 계속 강화될 겁니다. 세상엔 더 예민한 게 너무 많아. 뉴스 안 봐도 아무 상관없어 라는 생각도 계속 강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뉴스를 보는 사람은 내가 뉴스를 보는 나의 어떤 기존의 관점과 생각이 어느 순간에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맞아. 그거 봐, 맞잖아. 그러면 그렇지.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렸다가 그걸 확인하면 기분 좋아지고, 누군가는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또 무슨 실언을 하게 되면 그럴 줄 알았어. 이 뉴스들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저도 있어요. 저는 손흥민 축구 뉴스만 기다립니다. 역시 두 골 넣었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게 확증 편향이면 쉽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모두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더 깊어지고 많아지고 넓어지고 보편적인 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집단 국가는 뭐냐 하면 저 오른쪽 그림처럼 집단 국가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그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게 집단 극화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 안에서 뭔가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죠? 동질적인 집단 안에서 토론하면 반드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폐쇄적인 상태에 있었던 국가나 조직과 집단을 생각해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극단이 다 같이 죽자 이건, 다 같이 뛰어들어 보자 이건 항상 결정은 극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사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저 오른쪽 그림처럼 되고, 그러면 저 오른쪽 그림은 정확하게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전쟁 상태라고. 지금 전선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1920년대, 30년대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선정과 정당의 선정과 정부의 선정과 기업의 광고가 넘쳐나는 시기에 그것이 아닌 실체적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적어도 우리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교류하자고 이야기했던 그 객관 언론은 한국에서는 객관성과 객관 언론이 기계적이고 표피적인 방식으로 오염,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의 오브젝티비티를 추구하는 언론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특히 한국 언론 환경에서 정말 절실하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곧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1년 전부터 연구 논문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20대들한테 뭐 객관적 기사, 공정한 기사 이런 규범적인 원칙에 따라서 기사 평가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네 마음에 드는 기사를 한번 골라봐봐. 자, 그 다음에 그 기사가 왜 좋았는지 난 설명을 좀 해봐봐. 그거를 하고 있어요. 일종의 그 질적 연구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몇 가지 흥미로운 걸 발견하고 있고 정리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사를 읽고 와, 잘 몰랐던 이야기를 내가 봤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조선일보인데 그 청년 실업에 대해서 다뤘더라고.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잘 몰랐던 뜻밖의 무엇인가를 다루면 좋아하더군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겪는 일. 내가 얼마 전에 알바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혹은 내 친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나와서 뭐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제 영역에서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이런 걸 보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재밌다, 흥미롭다 뭐 등등을 얘기하는데 표현의 방식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정치 기사는 아니었어요. 대통령 출근길 관련된 뉴스는 아니었다고요. 아마도 영미 언론이 아까 섹션에서 정치를 폴리틱스를 저 중간 뒤로 갖다 뽑아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일상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의외의 일들은 항상 세계적으로 벌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취재는 기사를 읽어보면 기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했는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알 수 있대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걸 쓴 기자가 존경스러워지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시대에 사라진 이야기죠. 존경스러운 기자라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문서를 보다니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다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니 존경스러워요. 그 필요한 건 예를 들면 정치 보도에서 이걸 적용한다면 만약 정치 기사 쓸 거면 문서, 그다음에 현장, 사람을 직접 장기간 여럿이 많이 만나서 쓰면 이런 걸 좋아하는 젊은 독자들한테 호감을 얻을 수는 있겠네요. 그다음에 기사에 등장하는 정보, 기사의 대부분 정보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실명, 인용의 투명성 원칙, 저널리즘 윤리에 부합해서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기사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실명이 아니고 익명이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찌됐건 의심만 하는 거죠. 지어냈을 거라고.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그 다음 정말 더 중요한 포인트는 다양한 입장이 등장해서 좋았어요. 다양한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이 다양하다는 건 뭐였냐면 찬반 양론을 다룬 경우는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 친구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무성의하다고 느껴요. 그것도 없으면 더 이상하지만. 근데 다양하다는 건 하나, 둘, 셋, 네 번까지 가는 거예요. 혹은 5번, 6번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난 그냥 찬성과 반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군요. 라는 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에 그 기사를 좋다고 판단하더군요. 이거를 정치보도에 적용을 하면 찬반의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여당, 야당이 아니고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는 것. 그 다음에 몰입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교감할 수 있었다. 몰입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이 많았어요. 한국의 정치 기사나 기사 일반이 그렇지만 대부분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내러티브 저널리즘이랄지 이런 사람과 구조를 종횡으로 엮어서 쓰는 기사, 그러니까 뭔가 형식의 혁신을 가지고 오는 기사도 필요하겠죠. 가장 또 제가 인상적인 것은 그렇게 좋은 기사라고 판단되어진 것에 대해서 대부분 그 마지막에 가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알게 되었어요. 특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걸 제가 효능감이라고 표현했는데 효능감이 뭐냐면 사실이 실체가 진실이 개개인의 삶에 주는 영향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념을 강화하고 맞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고 잠깐만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이걸 몰랐네? 이게 각성의 효과이고 계몽의 순간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고 다시 생각해보게 되면서 내가 틀렸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 그동안 내가 그러면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 뭔가 더 알아봐야 되는 건가? 대화와 소통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서 대화, 타협과 조정의 여지가 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래 저널리즘이 추구했던 목표였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정치 기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까? 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는 기사는 그냥 쓰레기인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언론에 대해서 뭐 길게 복잡하게 그냥 우리는 다른 사회 분야와는 달리 한국 언론은 좀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다른 문화 혹은 경제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한국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정치하고 언론입니다. 사법만 해도, 이건 사법이 불신의 대상이긴 하죠. 근데 사법만 해도 체제와 제도로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많이 따라잡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정치와 언론인데 누가 더 후진적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과 표현과 주장이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역시 중요하지만, 그 의견과 주장이 제대로 소통되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저널리즘의 기본과 중심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소비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언론 혹은 저널리즘을 비평할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10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적었지만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간단히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정치, 정권, 이게 왜 수익에 연결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권력이 시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조선중앙동아 입장에서 방송사를 만들었다는 건 향후 50년 정도는 그냥 캐시카우가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인데, 그거를 조선일보가, 중앙일보가 막 좋은 기사를 막 써서 사람들한테 막 인정을 받고 그것에 의한 신문 광고 수입으로 종잣돈을 모아뒀다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7, 80년대 언론사 통폐합의 핵심은 대통령이 너 문 닫아! 그럼 망한 겁니다. 대신 문 닫으면서 통합시켰으니까 여기다 갖다 붙였으면 여기는 더 커진 거고. 그러니까 물경, 그 전에 올라가면 이승만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물경 60년에 걸쳐서 한국 언론 시장이 크게 바뀐 거의 핵심은 정부가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였습니다. 80년대 전두환 때 가장 큰 일은 지금의 한국일보 말고 예전의 한국일보 종합일간지에 그 자매지를 만들게 했어요. 스포츠 한국, 스포츠 서울을 만들고, 스포츠 한국이 스포츠 조선의 야구대회를 주최하고, 스포츠 한국은 미스 코리아 대회를 만들고, 이게 다 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정부가 허가해 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85% 시장 이야기했는데, 이 85% 시장, 우선 85%는 정확치 않은 데이터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어떤 연구들을 보면 전체 인구의 국내 연구도 있고 해외 연구도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열심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데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12%, 14% 나오는 데이터가 있는 연구는 있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느냐?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오락물만 본다. 그러면 사실은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속 이 정치 관심 많고 뉴스 열심히 보는 15%한테 뭔가를 전달해야 되니까 계속 의견 정파 쪽으로 더 진화하겠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지 희망과 바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85% 중에, 근데 85%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원래 사실 그 자체, 실체 자체를 관심을 두고 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야. 워낙 이게 이런 기사들만 쓰니까 질려서 나왔겠지. 그게 한 15%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새로운 시장이 15% 있는 거겠죠? 대신 그 시장에 소구할 만한 상품이 없는 거죠. 뉴스 상품이.
저는 그 시장을 만드는 게 한국 언론 내지는 언론계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반도 국가이고 정치 역사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 모든 분야에 개개인의 인생과 일생에 걸쳐서 치열한 경쟁이 이제 말 그대로 고착화된 사회이고 이게 이 사회 발전의 동력이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화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독자 중심으로 보면 그 다음에 식당에 가건 집에 들어오시건 종편이나 뭐 JTBC를 볼까 MBC를 볼까 고민하시는 세대와 집단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보이실 겁니다. 기울어져 있네? 그죠? 채널도 많고 뭐 신문 발행 부수도 더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뉴스 소비하는 세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 50대도 아니고 60대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거 맞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른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매스미디어가 아닌 미미디어 시대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 또래 중에 40대 중후반 중에 뉴스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김어준 방송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 모이면 김어준 방송을 듣는 친구가 있고 안 듣는 친구가 있지 여기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얘기는 거의 그 조선중앙동원 자체를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있는 지형과 환경의 상황을 보니까 이 그라운드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게 맞겠지만 전체를 보고 특히 디지털 환경을 종합해 보면 조중동에게 특별히 더 조중동이 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지를 점하고 있는 언론 환경이라고 단정할 만한 그걸 중심으로 어떤 언론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무슨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과 시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기울어진 농장에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돌파하면 한결에 다윗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해야죠. 그런데 가만 골리앗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네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평화의 시대는 아니지만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더 유능하다라는 거를. 그런 거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도 기관과 조직과 집단 힘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죠. 조중동이 잘못하면 조중동을 비판해야 되는 거고 한겨레가 잘못하면 한겨레를 비판하는 게 맞고 제 이야기는 그런 비판의 반복만으로는 이 직업 집단 혹은 이 언론계라는 체제와 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좀 전 적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모델을 좀 만들어야 되고 모범과 모델이 만들어지려면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죠. 근데 그 철학이 조중동을 반대하는 것은 만으로는 좀 부족한 미래 환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영희 선생님은 제가 97년 11월에 한겨레에 입사했을 때 생존에 계셨고 그때 수습 기자들이 입사한 신창 기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내교육 받을 때 이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졸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한겨레 20년 역사책 사사라는 걸 썼는데 그때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몇 차례 말씀 듣고 그때는 좀 많이 편찮으실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부축하려고 했더니 이영희 선생님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팔을 이렇게 뿌리치셨습니다. 꼬장꼬장 하셨던 거예요. 함부로 돕지 말라는 거지. 근데 제가 이영희 선생을 정말 좋아했다기보다 마음에 담았던 거 핵심적인 것은 제 개인적인 스토리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영희 선생님의 글이나 책을 충분히 읽은 그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직접 같이 일한 적도 없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그런데 그 세대의 수많은 선배 기자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자기가 쓴 기사를 자랑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럼 많이 썼죠. 우리 다 칼럼으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석에서는 자기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기자는 기사를 써야지. 칼럼은 교수도 쓰고 시민도 쓰고 누구나 다 쓰지만 기사는 오직 기자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물론 해직 기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셨지만, 그리고 또 뭐 지적인 열등감이 있으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드물게도 공부하셔서 박사학위 따시고 대학 강단에 서셨던 선배이십니다. 그 해직 기자 세대 중에도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영희 선생을 빼고는. 근데 이 두 가지 점이 제 초년 기자 시절에는 명징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돌아보면 약간 잠재의식 수준에서 저한테 역할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영희가 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영희 정신이 있다면, 좋은 기사를 쓴 것을 기자의 자랑으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자이지만 이 저널리즘과 언론의 영역에서 무슨 일이 가능한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 거기 이영희의 기자 정신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더 좋은 강의 많이 하실 테니까 오늘 제가 못한 건 거기서 더 보충하시고요.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